일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확보하는 것,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일을 계속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이지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산을 유서로 써서 하는 게 좋고, 이 유산을 주는 것은 나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60대가 된 이후에도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 결국 노후 대비를 하려면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년 성화까지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적을 차고 누워서 대소변 남의 손일을 받아주고 그러다 죽는 것보다는 일하다 죽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생활에 맞게 재정계획, 건강상태, 형태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주로 경제적인 필요와 개인적 선택을 결정한 이유지만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자상태가 좋다면 풀이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일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확보하는 것, 이건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이지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 대한 만족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하튼 60대 이후에 죽는 날까지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느낄 때 사회가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녀분들에게 요즘 미리 돈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된 이후에 좀 후회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돈은 없어도 문제지만은 네. 많아도 복잡해지니까 이걸 이제 자식들에게 미리 줘야 되지 안 줘야 하는 문제는 양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로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거지 부자가 다리 위에 불도장차가 막 지나가니까 아버지 저 왜 부정 소리야 이러니까 막 집에 불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난 걱정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인마 애비덕인 줄 알아라 이놈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을 많이 남겨주면 네. 그 많은 집에서 자식들 형제간에 싸움이 안 나는 집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내 가까운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그 친구는 부동산을 많이 해서 뭐 빌딩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집도 좋고 뭐 여기저기 상가도 있고 뭐 합니다. 애들이 사남매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 친구가 80이 넘어서 하니까 아버지 내라 이거잖아요. 좀 미리 좀 남겨달라. 왜냐면 죽고 나면 세금이 상속세 비싸니까 네. 미리 주면 증여세가 좀 싸니까 네. 이리 달라. 그러니까 다들 빌딩을 좀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 저 빌딩은 나를 주세요. 오빠는 뭐 저거 가지고 되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어. 그래도 딸이 그러니까 사위도 와서 뭐 사위가 잘했어. 아주 그냥 맨날 와서 하니까 그 빌딩 주세요 하니까 뭐 그다가 안 된다도 하니까 줄 듯 했단 말이야. 딱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건 아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딸이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사위도 얼굴도 안 비치고 다른 것 주었는데 줘놓고도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성향, 가족의 자산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할 일이지 이게 미리 줘야 이게 나쁘다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재정 안정은 이제 공동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들이 갖고 있던 딸이 갖고 있던 엄마가 갖고 있던 공동체니까 누가 갖고 있던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제 요즘 많이 해요. 정의를 해서 하는데 부정적인 뭐냐 독립적으로 해제하고 자녀 갈등이 생기고 처음부터 네. 내 아는 사람은요 돈이 엄청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것도 또 이 사남매인데 엄청 많은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큰아들은 교장 선생이고 네. 둘째 아들은 사업하고 네. 셋째는 뭐 사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나눠줬거든. 그래놓고 본인은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된 이제 할머니가 나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2억만 갖고 있으면 이자만 가지고도 먹고 사니까 또 내가 돈이 뭐 필요하냐. 2억만 내 통장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나눠줬어요. 만세 부르고 난리 났죠. 다 재산을 미리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 그때부터입니다. 그 2억이 둘째 아들 사업하는 친구 와서 엄마한테 그 좀 이 5천만 원만 좀 내가 갖다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 은행에 있는 거니까 갖다 써. 나중에 그냥 네가 갖다 채워넣어. 내가 채워넣겠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엄마의 2억은 아무 손 안 대 그랬는데 왜 너 손 댔어? 그러니까 형 그럼 내가 회사가 망해 부도가 나야 돼? 내가 돈 갚을 건데 왜? 이러고 싸움을 하니까 엄마가 야 내 돈 2억이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2억 현찰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현찰로 다 나눠줬어. 네. 또 만대를 불렀어. 그리고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는데 막상 가려고 전화를 하니까 아들 맏아들 하니까 다음 주에 오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애 시험 기간이에요. 둘째한테 하니까 제가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셋째한테 하니까 난 여행 계획이 있어요. 넷째한테 하니까 엄마 큰오빠들 집에 가지 왜 우리한테 올라 그래. 난 시어머니 눈치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카들 집에 가서 있는데 조카 집에서 풀 뽑아주고 그래 놓고 나면 조카가 미안하니까 2만 원, 3만 원 주면 그 2만 원, 3만 원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코가 땅에다 두고 절하는 형태가 그게 재산을 미리 준 사람의 비애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난 생각에는 내 개인인 것입니다. 유산을 죽은 다음에 유서를 써서 하는 게 좋고 미리 유산을 주는 것은 나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큰 기업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개 문제지만은. 자, 그럼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이제 앞으로는 없는 시대겠죠? 자녀의 부양만으로 노후 대책을 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가족 관계에 따라서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기대보다는 개인의 재정적인 준비와 사회적 안정망에 의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네. 자녀의 기대지 말아라는 겁니다. 뭐 전통적인 관념은 가족 중심의 부양 요소는 농경사회에서는요. 농토가 재산이니까 장자에게 주고 맏아들에게 주고 나면 맏아들은 그 받아가지고 부모 봉양하고 제사 지내고 살림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시집가면 그만이고 요새는 그 산골에 박혀가지고 고르고 시집간 딸에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경제를 느낌이 전혀 느끼지 않는 경향입니다. 네. 장자라는 개념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사회 안정망이 이제 필요한데 사회 안정망은 연금제도인데 결국 연금제도가 더 현실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기생 문제가 되는 거고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도 이제 점차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우리 자녀들, 자녀들 잘 살지만 난 자녀들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난 너들한테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늘 나한테 유산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는 파이어족 꿈꾸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파이어족 꿈꾸는 젊은 직장인분들에게 뭔가 교수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 파이어라는 게 2000년대 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IMF 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젊어서 돈을 확 벌어놓고 일찍 은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새 말로 이제 짧게 굵게 살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얼마를 모아야 은퇴할 것인가.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고 그다음에 절약과 투자의 사이의 균형인데 돈을 모으려면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극단적인 절약을 무조건 하는 것은 현명한 소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같은 걸 전략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데 은퇴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런데 정년 퇴직하면서 은퇴가 하는 긴데 젊어서 일찍 나가가지고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어떻게 경제활적으로 독립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한번 생각하는 문제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 보편화 안 됐지만은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짧게 굵게 이렇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돈을 목표로 보면 돈은 수단 가치지 목표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게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인데 나머지는 그걸 위해서 다 수단이거든요. 직장도 수단이고 돈도 수단이고 계급도 수단이고 사회생활도 수단의 가치거든요. 근데 목표 가치와 수단 가치를 두 개 볼 적에 목표 가치에 버리고 수단 가치에 몰입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건강하게 살기 수단 가치이기 때문에 돈 벌으라고 건강해지고 나서 건강 찾으려고 돈 써도 회복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파이어족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이해는 될 수 있지만은 네. 현명한 것은 못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노후에는 싱글이 되시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많을 텐데 그 이후에는 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싱글이 되는 거 이제 뭐 배우자가 사별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아직 생애 미혼으로 사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이혼하는 것. 네. 근데 사실 노년에 홀로 된다는 건 감정적인 충격이 고립감 때문에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길 수 있지만은 이 권장할 말은 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배우자의 사별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활동하다가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생애 미혼은 이게 요즘엔 뭐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결혼하는 애들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자가 짝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동적인 삶을 꾸려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꾸려가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황혼 이혼 또는 무슨 또 결혼 뭐 이러지만은 사실 다른 싱글 생활을 가는 이건 황혼 이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후의 삶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를 동반해 관리해야 되는데 혼자 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어차피
누구나가 혼자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되느냐? 혼자 살아도 주기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영양관리는 해야 되고 네. 건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다만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유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비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싱글 시대에 혼자 사는 노후는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사실 혼자 사는 노후는 고립될 위험이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다가 죽으면 소위 고독사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이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준비는 뭐냐면 자산 관리를 하는데 자녀와의 관계, 독립적인 생활 연습, 비상금 확보, 거주 문화의 단순한 문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매우 혼자 사는 사회 대비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은 부부가 살 때는 서로 의존해서 하지만 혼자 사니까 건강검진도 내가 해야 되고 체크도 내야 해야 되고 장기요양 지문도 내가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움은 연결되는 것이고 이건 인생의 마지막 슬픈 단계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정서 문제인데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미활동 또 혼자 사는 연습을 늘 생활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연결망을 계속 지속해가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혼자 돼도 고독사는 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망 여기서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다니는 요새 구청이나 이 동사무소에서 연결해가지고 매일 문안을 드린다거나 해서 이거를 이제 많이 하는 건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혼자 사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은퇴 이후에 취미는 꼭 가져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취미는 가져야죠. 이건 취미를 가지는 것은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목적과 의무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없다 하는 것은 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취미는 재미있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연결이 고독감을 해소하고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노래 교실을 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속된 말로 고습을 치거나 그 취미를 가져야죠. 그다음에 왜 취미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마슬로의 5단계 욕구면 마지막 인간의 욕구가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 욕구잖아요. 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취미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웃고 즐거운 취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찾는 것은 요즘에 뭐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그 노년의 취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자들에게 라인 댄스, 노래 교실, 뭐 붓글씨 쓰는 건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건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고 1인 1취미 운동을 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돈 들이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노후 취미 생활 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흥미하고 상에 맞아야 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이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일 좋은 거는 걷기 운동입니다. 요새 맨발 걷기도 유행이지만은 그다음에 등산 산에는 늘 거기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어몽길 대장하고 한번 좌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몽길 대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강사분들이 좋은 분입니다. 강사의 직업이 너무 좋습니다. 강사들은 USB만 하나 들고 가면 강의하면 돈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몽길 씨고 직업이 좋은 건 등산입니다. 등산은 오라소리 안 해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산은 거기 늘 있으니까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등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서로 웃고 이런 것이 방송에 됐던 일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한다면 독서하는 것, 책을 보는 것, 글쓰기를 해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 더 조금 차원을 높이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을 즐기는 것. 뭐 단전음이라든가 명상.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은 더 한 발짝 나고 움직인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라고. 또 노래 교실에서 노래 부르는 것. 그다음에 음악을 하는 색스폰 연주를 하는 것. 얼마든지 돈을 크게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취미생활을 가져야 된다. 이제 강조합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아요. 뭔가 취미를 가져야 돼요.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들이 돈 이상의 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 또 취미를 즐기려면 내 친구들도 있어야 될 텐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좀 좁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좋아지는 현상은 필연적입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선 생활 환경이 변화됩니다. 직장을 은퇴하잖아요. 그럼 출근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활동이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했던 모임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동창회도 안 가게 되고 친목회도 빠지게 되고 이제 그래요. 그다음에 관계의 선택인데 가족과 이 친구하고 가까워지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아는 사람과의 중심은 무너지잖아요. 그지? 또 새로운 사람 찾기보다는 기존 사람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하고 자원을 제약하는데 사실 수입이 감소하니까 활동비를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 안 드는 취미를 갖는 것이 대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가족이 사별한다든가 친구가 사라진다든가 또 새로 이사가 가지고 새로운 토대를 산다든가 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외로움을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자율성을 선호하는 것. 이건 이제 혼자 사는 연습.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관절이 줄어들기 때문에 키가 작아집니다. 키가 작은 현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교수님께서 경조사나 이런 거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은퇴 후의 삶은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조사는 뭐냐면 상부상조 품앗일 뿐입니다. 그 역할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부잣돈을 받았다면 다른 아들 준 사람의 아들 결혼할 때는 내가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은요. 고정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절약하는 길은 경조사비에 상당 비중을 차기 때문에 경조사비를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청장 받거나 누구 상을 당했다 하면 의무가 막 가야 되는데 품위주의에서 나도 가서 좀 폼나게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해방하라는 겁니다. 굳이 나이 들으면요. 경조사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간관계는요. 은퇴 후에는 직장의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친구 본인이 별세하면 나한테 누가 그 친구 올 거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 죽었다. 내가 갈 필요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나이 드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가는 게 좋다. 그다음에 시간과 건강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사실 관원상제는 뇌물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경찰서장이 회갑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 회갑. 근데 그 요렇게 그 밑에 저쪽 경찰서에 있던 직원이 이쪽에 왔는데 그쪽에서 회갑잔치 했는데 또 어머니 회갑잔치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장한테 직원이 아니 어머니가 두 분입니까? 저쪽에서 했는데 또 회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경찰서장이 회갑잔치 한번 하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뇌물성으로 재산 축적 수단으로 관원상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출판기업에 하는 것도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거두기 위한 수단이다. 네. 그러니까 회갑잔치라는 것은 요새 회갑잔치가 없었지만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한다. 여기에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 관원상제는 오래된 친구가 아주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식 끝났는데 보니까 식당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안 보입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전부 온 거에 의해서 부잣돈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이 봉투가 있어. 보니까 돈이 5천 원이 들어있습니다. 요새 돈 5천 원이 돈 5천 원입니까? 그거다 써놨어요. 친구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서 밥도 안 먹고 간다. 근데 그 친구가 내주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의 5천 원이 내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가장 값진 부조금이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조사라는 게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 청장 보내고 뭐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 청첩 때 막 그냥 가보는 사람들 가보면 꽃이 그냥 화환이 쫙 넣어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나는 그거는 이제 좀 관원상제에 대한 그런 경조사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러고 바꿔야 된다. 이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친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삶에서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고독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또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 풀고, 그게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회적 연결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속감을 갖게 되고, 동창회 가보면 그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연결고리에서 맡게 되니까 그 소식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구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 또 유쾌하고 즐거운 일을 만드는 것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 기쁨을 교환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란 이름은 수많은 근데 친구 중에는 도둑이나 강도만도 못한 놈도 있습니다. 배신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을 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요즘 보면 간이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친구들에게 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구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친구보다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도 가족일 텐데 가족조차 등 돌리는 노인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가족 간에는 결국 상호 존중과 이해입니다.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친 요구와 의존하게 되면 가족에게 가던 욕을 한다든가 자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하면 그 사람은 가족들에게 외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정적인 소통을 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하고, 근데 또 고집과 완고함, 양보심을 갖지 않고 또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처를 계속 파헤치고 또 서로 교류하지 않고 결국 치매와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것은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상징은 요양원에 보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평소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는 가족은 자식들 요양원에 부모들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의 특징은 나 때는 완고하게 하지 않고 어르신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교양 있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늙어도 가족들이 환영하는 삶의 비결은 좀 뭘까요? 환영받는 사람은요, 가족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가족들과 자연히 편해집니다. 좋은 관계는 자식들을 간섭보다는 격려, 그 의사를 소통하고 그다음에 늘 가족과 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손자가 멀리 떨어져서도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 중간고사 잘 봤느냐? 애 잘 봤느냐? 이 관심 가져주는 것, 이런 것이 배려가 가족관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 마인드인데요. 이 가족 간에도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해야 돼요. 아내에게도 고맙다. 오늘 참 밥해서 고맙다.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변화를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같이 가보니까 아내가 걸음 늦어졌어. 나이가 들으니까 그럼 빨리 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보도를 맞춰서 손잡고 위험을 가려주는 거. 그다음에 자기 관리는 남에게 내가 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취미 활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고 비품이 되는 존재는 손자 용돈 주는 거, 그다음에 손자 봐주기, 또 보물 같은 거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미리 살아있을 때에 미리 나눠주는 것. 저는 제가 선물 받은 허리띠가 안 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식하고 왔길래 아들 왔길래 너 이거 한 번도 안 썼는데 가져가라 했더니 아버지 걸로 가지고 가서 야 인마 내가 죽은 다음에 널 갖다 못 쓰니까 이거 살았을 때 가져가서 너 써. 그러니까 아버지 괜찮은데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허리띠 집안은 이 주변에 자기 주변에 보면요 저희 요새 보면 황금 소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는 거, 이것이 가족들에게 요즘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람에게 오면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선물 목걸이 주면서 이거 내가 받은 것이다 이런 거. 그게 환영받는 거죠. 그 집에 며느리 가려고 인사 갔더니 시어머니 감이 다이아 백힌 목걸이 좋은 걸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일상화돼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좀 중년에 들어서서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해가는 방법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근데 중년에는요 감정적인 성숙과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성숙한 자기인식은 뭐냐면 자기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전을 들어봐야 돼요. 그다음에 감정이 복받치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조절해야 되고 화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노출하면 안 됩니다. 화나도 아버지 화났어 이러면 화가 났지만 아니야 화났어 해야지. 그래 화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경청만 됩니다. 누가 오면 맞장구 쳐주는 것. 그다음에 명료하게 의사 나는 식사 오늘 안 먹어도 돼. 아침을 잘 먹었어 해줘야지.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거는 작은 배려입니다. 칭찬과 밝은 태도 보이는 것. 이것은 이번에 성적 받았는데 손자가 몇 등 맞았느냐 이러면 40명 중에 35등이래요. 이러면 꼴찌에 가깝잖아. 그래도 너 먼저 번에는 38등이었다며 이번에 3계단 올라갔네. 이러다 보면 졸업할 때는 10등 안에 들겠다. 이런 칭찬과 밝은 태도.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는 정기 모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식사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식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다 꾸준한 자기 노력과 성실한 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